귀한 교회에 이렇게 간증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홈페이지와 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 목사님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기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인구 문제다. 특별히 아이들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세우실까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또 교회에 왔더니 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강화에 있는 교회라서 시골 교회입니다. 이제 거기 간지 한 12년 됐는데 저는 인천에 있을 때까지는 모태신앙으로 장로교에서 자랐었는데 강화에 가니까 장로교가 없고 감리교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섬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섬기고 있는데 시골 교회라서 제가 교회 학교 장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없어요. 원래 유치원 아이들이 세 명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와서 초등학생, 중학생 있는데 몇 명 없어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유치원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주시고 오늘 함께 제가 이 지금 PPT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고 저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과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불편한데 여러분도 혹시 불편할 수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실이 어디에 있나요? 예, 방송실. 예,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게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장씩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신흥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주신 복을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남매의 이제 막내였습니다. 막내인데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75이었었는데 그때 결혼하고 한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한 3주 후에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시골에 혼자 못 살겠다. 형제가 위에 이제 누나 셋, 형 둘, 제가 이렇게 있는데 6남매인데 너희들이 내가 어디에 살지 결정해라, 이렇게 형들도 다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니까 불편한 점도 있죠. 근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부부 싸움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싸우면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실까 싶어서 못한 것이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나들과 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간사를 했었는데 2년을 간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간사를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발령이 났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발령을 내십니까? 내가 2년을 약속하고 이렇게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읽어보면은 약간 좀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걸 주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미래에 있어질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
시내 산에 와서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길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셔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특별히 교사로 보내신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고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첫 해 사진인데, 제가 첫 해에 갔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아침에 학교의 아이들을 가까운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데 내보고 이제 대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아침 7시에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침 7시에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 해는 서울에 우리 기도 학생반 데리고 1박 2일 MT도 가고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화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성경부하고 했던 것인데 늘 이제 성경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고, 강화에 가기 전에 인천에 10년을 살았었는데 10년을 있을 때 마지막 해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해서 한 15명, 20명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는 중립이다, 여기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비가 철철 오는 날 학교에서 이제 복음 전가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걸 이제 다 싸들이고 옆에 있는 교회로 피난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마음을 상하고 좀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토요일에 또 아이들을 불러놓고 또 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제 기본적인 그 바탕은 부르심도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오셨던 그 과학 선생님이 우리를 1학년인 우리들을 데리고 성경부를 토요일마다 성경부를 시켰습니다. 저 시골에서. 그래서 선생님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성경부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부르심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다가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원래 서울에 기독교사 모임들이 1990년대에 들면서 기독교사 모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사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서울에서 모임에 가다가 인천에서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이제 수련회를, 우리 모임의 전국적인 수련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가 같은 그런 이제 기독교사 모임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한번 활동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1996년이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토론회나 이렇게 할 때 전교조, 교총, 그다음에 좋은 교사 운동 나옵니다. 좋은 교사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입니다. 기독교사 단체들의 연합 운동이고,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8월달에 기독교사 대회를 합니다. 목사님 불러서 저녁에는 말씀 듣고 낮에는 교육을 하고 한 1,800명 이렇게 모여서 1,500명, 1,800명 모여서 단체로 수련회를 3박 4일 하는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런 곳으로는 기독교사 모임이 기독교사가 제일 큰 모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내고 수업이나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를 결혼할 때 아내가 대학원에 이제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결혼할 때 방송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볼 때 인생은 늘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대가 들어갈 때는 문이 넓은데 나올 때는 문이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늘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애들 둘 낳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면서 방송대를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에는
모두가 직업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지만 얼마 있다 이제 직업을 아이를 좀 키우면 직업을 가질 거다. 그리고 누나들을 봐서도 보더라도 아이들이 크니까 직업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자 이렇게 자격증을 따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인하대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인하대 편입을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대학원 편입을 하고 또 마치고 직장을 갔다가 인하대 대학원에서 아내가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영양교육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4학기 때에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낮에는 저녁에는 또 인하대학까지 와서 학생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해는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아주 바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내 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딸이라면 당연히 공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집안일은 손을 떼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집안일을 다 맡아서 빨래, 청소, 뭐 애들 돌보는 거, 밥 이걸 다 맡아서 1년 동안 했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40의 나이에 교사로 이제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넷을 주셨습니다. 넷을 주셨는데 저 강화에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우리 셋째 넷째 아이들과 네 명의 아이들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위에 이제 아이들 첫째, 둘째 아이들은 제가 이제 넣었습니다. 또 2004년 5월달이죠. 2004년 5월 2일 날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인천에 강화에 이사를 해서 2년을 인천에 있던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저희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애 둘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강화까지 1시간 한 20분 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뭘까? 아내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유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약간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5월 말쯤에 여기 인천에 주안에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을 하러 가서 입양 신청을 했어요. 상담만 하러 갔는데 입양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아이가 셋째 아이가 오게 됐습니다. 입양은 보통 이제 1개월 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는데 아이가 오게 됐었습니다. 아기 올 때도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고민들이 다 이렇게 고민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고민이 생겼는데 아이를 안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걱정이 다 이렇게 놓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를 보고 일주일 후에 아이를 입양해 가는데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우리 이제 인천에 섬기는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 여행 겸 이렇게 뭐 탐방을 가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 갔다 오면서 그 홀트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아이를 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던 때에 거기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 아이가 입술이 파라서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술이 파라면 어떻습니까? 네, 심장에 뭐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를 보던 그 시간에 저희가 담임으로 맡고 있던 반에 지체장애 2급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2급 아이가 엄마와 수영장에 갔다가 익사를 했어요. 제가 아이를 보던 그 시간에 그래서 갔다 와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이제 일본을 갔었었는데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어서 그래서 갔다 와서 입양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모된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내와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된 마음을 주셔서 연락을 해서 8월달에 셋째 아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셋째 아이는 지금 커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009년에 결혼 14주년 9월달에 결혼 12월달에 결혼 14주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14주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처음 가서 아이를 보는 장면입니다. 처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애를 데려올 땐가, 그래서 우리 넷째 아이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셋째 아이는 희석, 넷째 아이는 현서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커서 지금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5년 2월달에 강화대교 충전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인데 김포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오후 2시쯤 김포에 가 점심을 먹고 오면서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아이 셋 아버지는 이제 집에 계시고 아이 셋을 데리고 가는데 깜빡하고 졸음운전했는데 앞에 차를 받고 건너편에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내는 안경 쓴 것이 이렇게 해서 유리창을 박아서 유리창에 파편이 튀어서 피가 확 나고 있고 큰 아이는 안경을 이렇게 이만큼 찢어져서 이게 확 내려와서 피가 막 쏟아지고 있고 다리가 부러지고 둘째 아이도 팔 부러지고 막내 제 셋째 희서는 8개월인데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대부분 다 8주, 6주 이렇게 진단이 5명이 다 그 정도 났었는데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희 앞에 차를 들여받고 건너편에 가서 섰습니다. 이 4차선의 강화대교 앞에 있는 도로는 늘 앞에서 차가 오는 그런 도로인데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신흥중학교의 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참 전부터 교사를 초빙하는 그런 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중학교에 교장을 초빙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 교장을 초빙하는 제도를 신흥중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돼서 파릇파릇하죠. 인천시의 최연소 교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2017년에는 월요일 날 하루를 학교를 가는 날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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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올해의 가장 큰 세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면 알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세돌이 알파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말도 하고 알파고가 어느 나라에 있는 학교냐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이세돌과 격돌했던 알파고를 통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능가했구나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죠. 사람의 두뇌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둑까지도 이 기계가 넘어선 거죠. 알파고의 교훈 저거 그쪽 클릭을 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 인공지능에서 막 4차 혁명 클릭이 됩니까? 소프트웨어와 전기전자, 기계업종 내 이 수많은 기업들은 이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화면 치열한 이렇게 경쟁에 가속 돌입했습니다. 속자 밑에 쪽에 김종성 보면은 기자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친 알파고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대중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알파고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과 자율 의사 판단 능력은 구글이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구글뿐만 아니라 현대차, BMW, 도요타 등 자동차 기업, 삼성, 애플, 바이두 등 IT 기업들이 뛰어들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분야.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앞으로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자동차 외에도 인공지능 비서 콘텐츠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서비스. 말 한마디로 일정 관리는 물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S보이스, 애플은 시리, 구글은 나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라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를 내세워 실제 개인 비서 못지않은 똑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산업 규모만 200조 원,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산업.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3조 원, 일본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인공지능 산업 투자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투자 예산을 확대해 추격에 나서기로 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양과 질 모두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이런 시대죠. 저도 뭐 영상인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기계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운전이 없으면은 운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5년 내에 500만 개 일자리를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래를 연구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날 그런 일이죠. 사물과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죠. 지금은 이제 집에 휴대폰 가지고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집에서 거울 앞에서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재면은 자기의 치수에 맞는 옷이 다 이렇게 주문되어서 딱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영상인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250 students, all facing forward, looking at me, delivering information to them.
Right? So this is the old passive model. 그는 이전의 수동적인 강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Direction, but this one is still going down.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 대신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하는 강의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It's plus because we're moving up, right? But the Earth is not moving up, so it's actually moving up faster. So it should be a plus. 이 수업은 모두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Explain why is humidity not expensive? Like if I have a certain concentration of like humidity in the room and I cut the room in half, do I not have the same? So it's kind of the same thing as concentration. You have the concentration of water in the room, right? And when you add them, you're doubling something that isn't really changing. The relative speed. 문제를 풀 때도 혼자 풀지 않는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간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In lecture settings, I always feel really anxious about asking questions during class, and I'm really afraid I never want to raise my hand. But in AP50, I really like that we work in groups, and so it's really like asking questions is very casual with your teammates, and it's not as scary. 그래서 이렇게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학교의 변화, 수업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 연수를 받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수업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유럽을 갔더니 아일랜드에서도 수업의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방적인 수업에서 함께 공존해서 함께 모여서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의 변화가 이끌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지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노벨상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뭐 큰 기준이 없어서 세계 노벨상 받은 그런 나라들을 한번 봅시다. 중국 10개, 일본 20개, 영국 120개, 유태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합쳐서 1,400만인데 17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하나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해서 한다면은 유태인은 우리나라 600배의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유태인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EBS 영상을 보면은 5부작으로 한국을 중국과 같이 이제 생각해서 중국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일본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영국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유태인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업에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태인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요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 저쪽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번에도 영국이나 아일랜드를 갔을 때는 남과 다른 아이를 키워야 된다. 남과 다른 아이, 남보다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안 되는군요. 여기는 유태인의 도서관인데 영상이 제가 할 때 잘 안 돼서 유태인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토론을 합니다. 토론. 처음 만난 사람과도 무조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조용히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토론해서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고 또 유태인은 수업 시간에도 네 생각은 뭐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좌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 이 산업 사회에 맞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우뇌를 중심으로 한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계가 일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됩니다. 뭘 합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실 교육에서 이제 운의 중심의 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적인 것, 운의 또 정답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감으로 해서 이 뇌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그런 교육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피사라는 그러한 이렇게 이 시험 기관에서는 한국과 핀란드가 성적이 비슷하지만 한국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핀란드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서 자기 것을 암기하는 그런 시대의 교육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기도 핀란드나 덴마크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많이 낮은데 이것을 극복해야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취도는 높지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힘들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이 앞으로는 역량 중심이다. 교육계에서는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량, 힘이죠, 힘. 앞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창의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창의적인 힘.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힘,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이죠. 창세기에 전에 목사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이걸 창조하신 거죠. 함께 협력하는 힘, 그 다음에 창의적인 힘, 이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힘을 아이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이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야 됩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일, 이런 것들만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창의적인 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작년 대학 수능을 분석한 그런 것들도 봤었을 때 부모와의 관계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뛰어난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잘 배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사실은 이 관계가 나쁘고 이 마음이 불편하고 할 때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야 공부해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는 들어가서 숙제는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창조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배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옛날에는 읽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과 토의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배워야 훨씬 더 효과적인 배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것도 계속 좀 클릭해서 넘어가 주세요. 네.
신흥중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신흥중학교는 이 중구 신흥동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학생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66% 학생이 용현동에서 와요. 신흥중학교 신흥동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용현동 아이들 66%가 오고 신흥동의 아이들이 신흥 쪽의 아이들이 한 30%, 또 야구부라서 이제 더 다른 지역의 아이들 몇 프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공립 기독교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사 30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사 초빙을 했는데 초빙교사 11명이 모두 기독교인이고 좋은 교사 단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신우회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초빙을 되게 된 것도 전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사 모임, 좋은 교사 운동의 모임의 선생님이셨었고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사 모임의 사람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오게 돼서 함께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신우회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장 선생님과 저와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에 출발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좋은 교사 운동에서 전국의 리더들을 모아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한번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35명의 선생님들을 전국에서 모았었는데 이 35명 중에서 인천에서 4명의 선생님이 갔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4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 선생님이 앞으로 4명의 선생님이 인천에서 갔었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모임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4 선생님이 다 신흥중학교에 와서 학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에 북유럽 교육을 보며 한국 교육의 미래를 꿈꾼다라는 그런 주제로 갔었는데 핀란드를 가서 보니까 핀란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아이가 낳고 국가는 아이를 기른다 이렇게 할 만큼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합니다. 여기는 사립학교도 없고 대안학교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학교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부모가 학교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학교 주도의 완벽한 학교였었습니다. 덴마크 교육을 갔더니 덴마크는 아주 또 색깔이 달라요. 세계에서 대안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있지만 대안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00년대, 1860, 70년대에 학교를 만들 때에 이 덴마크의 아버지인 그룬트비아 콜이 학교나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서 교육이 있는 곳에 학교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학교를 만들면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줬어요. 공립학교처럼.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국가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대안학교가 조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한 나라가 덴마크죠. 그래서 이 학교들의 모델을 보면서 이 학교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가서 봤었는데 2주 동안 한 주는 핀란드, 한 주는 덴마크를 봤었는데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덴마크를 갔었는데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1년 과정의 학교가 있어요. 1년 과정의 학교. 이걸 애프터 스쿨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갈 때 1년 과정의 학교가 있어요. 포크 하이스쿨이라고 해요. 여기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갈 수도 있어요. 나는 1년 좀 쉬겠다 하면은 중학교 갔다가 1년 과정에 애프터 스쿨을 갔다가 고등학교를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년 과정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전체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포크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는 그런 과정의 학교인데 한 200명의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12시에 점심을 먹고 12시 30분에 선생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포크를 딱 놓고 숨소리가 안 날 만큼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1학년 아이들 200명을 모아놓으면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갔었는데 이건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늘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여기 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전달할 걸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어서서 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로우면서도 민주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마이크가 없으면은 전달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일어나서 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뒤에 쪽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농구할 테니까 4시 반에 농구할 테니까 농구할 사람 오너라 이렇게 하고 잼을 만들었는데 잼이 지금 5개 남았으니까 잼 살 사람은 사라 이렇게 하면서 각자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유로우면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을 가면서 이 나라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학교의 한 80%가 교훈이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이 나라 유럽은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도 부모가 책임지죠. 졸업해서도 부모가 책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민주주의적인 것, 평등적 이런 것 가치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중학교에 와서도 제가 이제 이러한 가치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한 2시간 동안 토의를 해서 가치를 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시흥중학교가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인천시에서 공교육 정상화 미래형 모델 학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배움학교라고 하는데 작년에 지정해서 4가지 영역으로 미래의 이러한 학교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유럽을 갔었을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문화였습니다. 뭐 이렇게 건물도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문화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문화를 민주적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 회의를 할 때 무슨 안건을 가지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스스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잠깐 더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주적인 문화, 아이가 자기 말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때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학교의 문제의 대부분은 강압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학교 교육 전체에서 가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육은 관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좋은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방문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학급 야영을 합니다. 학급마다 이제 1학기, 2학기에 한 번씩 야영을 하고 어제는 또 2학년 전교생이 또 야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야영이고 어제도 이렇게 전교생이 모여서 야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졸업식도 우리는 전체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식을 보고 간 학부모가 작년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육청에 전시교육청에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전체가 둘러앉아서 함께 하나다라는 것과 함께 평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작년에 제가 9월달에 와서 졸업식을 봤는데 남학생들이 졸업식에 우는 것을 제가 20여 년 동안 중학교 남학생들만 가르쳤는데 졸업식에 우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뭐 선생님도 울죠. 학부모들도 선생님 우니까 울죠. 심지어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교육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학급에서도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선생님들도 둥글게 앉아서 이러한 신뢰 서클이라는 이러한 서클을 통해서 경험을
민주적인 경험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복생활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이 유럽에서 아니 북미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회복생활 교육은 원래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인데 기독교에서 해서 출발한 것인데 우리 조은교사 운동에서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학교에서 학생 지도 방법으로 회복생활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뭘 결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이제 투표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뭐 학급 자치할 때도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결정할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니다. 회복생활 교육에 있어서는 서클이 아주 중요한데 서클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서클을 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둘이 싸움을 났다 이렇게 하면 너 뭐 잘못했어 너는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일을 일어났지 그 누구 힘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너 잘못했지 엎드려 5대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들은 딱 이렇게 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생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의 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회가 체육선생님하고 같이 짜가지고 작년에 학생회가 이제 체육선생님하고 중심이 돼서 이걸 다 이제 운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모든 일을 좀 많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캠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도 그리고 교육은 배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좀 가까운 것이 훨씬 더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을 원래부터 문화를 정착해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가 좀 더 가깝게 이제 배우고 모둠으로 배우고 서로 모둠 내에서 서로 토론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다듬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을 매주마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이것을 직접 이제 실천해보고 선생님이 수업 계획을 짜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더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 다음 주에 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같이 모여서 다시 또 수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도 수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또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배워가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행복 배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학교가 얼마나 이제 교육을 좀 잘하고 있는지 이 주위에 있는 우리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의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몇몇 학교는 이제 보내오기도 하고 몇몇 학교 안 보내오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는 학교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인왕고등학교에는 제일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글들을 보내왔었습니다. 학생의 수는 우리 그 학교가 가는 학생의 수는 많지 않은 데 비해서 반장이나 아니면 대의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영상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영상을 좀 늘려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신흥중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신흥중 출신인 인왕고 학생들이 현재 저희 학교에서 수석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인 전교 수석 오혜성 군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혜성처럼 동자였습니다. 혜성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인왕고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비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일단 우선 신흥중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일단 바탕이고요. 인왕고등학교가 신흥고등학교라고 불러도 될 만큼 둘이 가깝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또 신흥 선배님들이 앞서 인왕고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셔서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선생님들과 선배님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3학년에서도 신흥중 출신인 선배님 중에 전교 수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혜성이와 함께 지금 그 선배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께서 지금 고3에서 전교 1등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제 공부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 습관이란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와서 막 만들기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그게 만들어졌어요. 신흥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학생들도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저만의 공부 습관이 그때 만들어졌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공부 습관이 저를 지금 여기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작년 고성중 선배 담임 선생님이셨잖아요. 예. 작년에 고성중 선배님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믿는 친구였고요.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친구로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2학년 전교 1등 오해성분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계시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예, 오해성분은 제가 남부영재원에서 지도를 했던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영재원에서 특히나 더 돋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성부분뿐만 아니고 신흥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창의상춘회 대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조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였고요. 그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나왔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신흥중 출신 학생들의 대입 성적이 아주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똑같은 다른 학교의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인하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보다 신흥중학교에서 온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월등히 좋은 대학 입학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흥중학교 출신들이 서울대학교에 매년 한 번씩 입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흥중학교가 교육과정이 잘 짜여져 있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로 진학 사업을 잘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흥중 출신의 학생들이 인하과 대학 입시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신흥중에 재학 중인 후배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인하고에 계속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면 좋겠네요. 이상 양승현, 오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우리 학교를 와서 보니까 2013년에 570명이었었는데 2016년에 347명이에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40~50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잘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좀 안 되겠구나,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학교 다 잘해요. 우리 학교만 잘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학교가 잘하는 부분이 다른 학교들도 잘하지만 우리 학교도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4년 전에 570명에서 2016년에 340명이 줄어든 것은 우리 학교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 학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방과후 수업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방과후 수업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만 해요.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들은 이 학교가 공부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인항고를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길러져서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공립 기독교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 때 저희는 이제 우리 학교는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전임 교장선생님과 중심돼서 그 교장을 저와 함께 같이 하려고 했었고, 또 전교조에서는 전교조에서 또 교장을 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 저희 뭐 교회나 아니면 저희 모임이나 전국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당연히 전교조의 지금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인데 당연히 전교조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 이 인천시의 모든 학교의 교장들이 자기는 기독교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잘 되면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좀 학교를 좀 저에 대해서나 다른 교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이제 소개하고 또 하나는 장학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많이 뭐 어려운 학생들 또 공부를 잘하는 공부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 잘하는 학생보다는 성적이 그때 많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주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또 우리 학교 주위에 이렇게 기관들에 가서 장학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학생이 많이 격감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든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푸른 교회도 장학제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제도는 이런 원도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글자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모금액을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최초에 온 사람이 아펜셀 언더우드죠.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광회원에서 메리스 크랜턴은 이화여대에서 에비스는 연세대, 로제타 홀은 또 맹인점자 교육을 장려하고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병원과 학교를 짓는 일에 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마 그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이 사회에 공헌했던 것만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만큼 공헌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돕는 것도 우리 교육을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이 사회에 빛된 역할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시고 하시면은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또 많은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종종 하나님께 주신 복은 잊어버리고 더 많은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